여러분 안녕하세요. 11차 독자적 강화 트레이닝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차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친구들 너무나도 대단하다, 대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자기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을 2주간 잘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2주 동안 무언가는 남들보다 확실히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접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선택지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친구들 건 제가 다 봤는데 근데 이 질문이 일단 해설 강의를 듣고 이 해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의 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문제가 있는지 확인받고 싶다라는 질문들이 이번엔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자신의 사고 과정을 최대한 그쪽으로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해설이 꼭 저만의 특이한 문제풀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사고 과정이 저만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그러한 사고의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제가 해설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해설들을 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사고가 좀 복잡해. 그리고 나는 답은 맞추긴 했는데 선생님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판단 혹은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설하도록 저희 해설 강의를 한번 이해해보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사고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많이 틀렸던 문제이고 사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화 강의 때도 많이 풀어볼 예정이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출제자는 이러한 사고의 방식과 흐름에 따라서 선택지를 판단하기 요구했구나라는 그 틀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고의 흐름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일단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범주도 이상한 거 잡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해설 강의부터 해설을 우선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런 문제들을 볼 때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보면 지금 기억과 니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강약 조절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여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쓰면 절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밑줄이 있는 이 지점에서 강하게 독해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앞부분에다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도 이상하게 가고 자기만의 이상한 기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강약 조절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약 조절의 포인트를 잘못 잡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를 과하게 활용을 하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 밑줄이 들어간 그 단락이 가장 중요한 단락일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문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크게 독해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삼각형은 세 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이다. 그런데 라고 했으면 뭔가 이거에 대한 다른 결론을 끌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논증을 따라서 가보니까 원래는 필연적인 진리가 참인데 필연적인 진리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다. 처럼 뭔가 모순된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전제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전제가 문제일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독해를 해주셨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3입니다. 1은 참이고 2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3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래서 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참일 가능성이 있는데 3번은 거짓일 수도 있다. 자, 그러나 하면서 필연적인 으로 참이어야 되는데 필연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3번에 대한 전제를 조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제가 문제이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을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분해 보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 표 자체는 지금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이거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락에서 요구하면 그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부분을 아직 어떻게 읽으라 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표가 있고 참인과 거짓인 진술을 세분화했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뭐를 끌어낼지는 지문을 다 읽어봐야 그리고 선택지를 봐야지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 오기 전까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필연적인 참인 진술이 결과적으로 어떤 논증을 거치다 보니까 필연적인 진리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라는 모순된 결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전제가 문제라는 건데 어떤 전제가 문제일까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참일 가능성도 있고 거짓일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전제가 문제시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별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4개 종류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할까 했으니까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이거입니다. NC, CT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기보단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보는가 그 의도를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단락을 독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2개로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거짓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NF만 삭제된 채로 여기 있는 NT, CT, CF 요 3개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편에 쓰니까 다른 범주가 나오죠. 범주는 이렇게 잡아야죠. 기억과 니은으로 범주를 잡아야죠. 엉뚱한 것을 범주로 잡은 친구들이 있는데 세트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 세트 단어로 범주를 잡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서 그 구조상 범주로서 제시가 되어야지 참이 나왔으니까 참이랑 거짓이네 우연 필연이네 이거는 그냥 그 단어가 나왔다 그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범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지문 안에서는 그걸 대립각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있죠. 여기에선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2가지의 견해, 대립된 견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범주로 잡아야죠. 그래서 세트 단어가 참 거짓이 나온다고 해서 참이랑 거짓으로 범주를 만든다든지 필연 우연 나온다고 해서 이 2가지를 범주로 만든다든지 지문에서 참과 거짓으로 나눠서 글을 전개한 것도 아니고 필연 우연으로 지문을 전개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범주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완전 자의적인 거죠. 지문에서 그러한 범주를 만들어줬느냐 내용상 그걸 확인해 주셔야죠. 자,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돌아가면 한 편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를 나눠서 기억과 니은이 결과적으로 대립된 견해이니 이 2개를 범주로 나누고 이 2개를 비교해 주셨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시 됩니까? 니은으로 따지게 되면 CT와 CF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NT만 안 들어가요. 그럼 비교 포인트 뭐예요? NT예요. NT가 뭔가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잘 잡아준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만 특이하게 잡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NT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비교 포인트 잡으셨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기억과 니은을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어떻게 보느냐. 그 범위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게 피셋이 선호하는 정보라는 거죠. 항상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이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보는 것에 있어서 니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피셋이 원하는 방향이지 그게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질문들 가운데서 그냥 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친구들은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지를 잘못 판단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기억. 참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기억으로 이해하면, 자, 기억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이 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NT, CT, 그 다음에 CF입니다. 그렇다면 E라는 앞에 있었던 명제는 참인 전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을 보니까 참인 진술은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다. 그러면 NT, CT, CF 중에서 참인 진술이 뭐죠? NT죠. 그렇죠?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NT는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냐? 기억에 따르면 그렇죠. 따라서 2번에 해당되는 명제는 참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기억 선택지의 올바른 진술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니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T를 뺀 CT랑 CF가 참일 가능성이 있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다. 여기 표에서 참일 가능성이 있는 건 CT와 CF였습니다. 그럼 이 표로 다시 가보죠. CT랑 CF는 어때요? 우연적으로 참이다 라고 하면 사실 거짓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연적으로 거짓인 진술은 당연히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3번 명제에 참일 가능성이 있는 이 두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다 라고 보는 3번 명제는 참인 전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선택지도 올바른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기억으로 이해하면 이건 이제 기억과 동일한 거죠. 그랬을 땐 NT, CT, CF가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여기에서 지금 NT, CT, CF죠. 자,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이러한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NT는 어때요?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이죠. 그런데 3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필연적으로 참인 NT로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3번은 거짓인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디귿 선택지 3은 거짓인 전제가 된다. 올바른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NT가 결정적인 거죠. 여기에서도 NT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이니까. 그래서 이 NT를 비교 포인트로 잡았을 때 어려운 선택지 하나쯤은 NT를 가지고 푸는 선택지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지문에서부터 가지고 끌어서 연결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올바른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잘난 척 한다는 건 아니고, 절대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격자로 하는 그거 있죠. 이 문제가 훨씬 더 저는 어려웠어요. 저의 경우는. 얘가 접할 수 있는 최대 몇 개이냐, 요거 할 때. 그 문제가
가장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2021년에서. 근데 이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왜냐면 선택지를 볼 때 한 번도 지금 제가 해설을 하는 것처럼 꼬이지 않고 선택지를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고의 방식은 필셋이 원래 자주 요구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고, 이건 상황 판단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 방향 자체를 얼마나 익숙하게 많이 만드느냐는 동일한 문제이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풀면서 이렇게 접근을 요구하였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질문에 대한 거를 직접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 다 봤는데, 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막 여기에서도 막 여긴 T네, 막 F네, 막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이런 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다른 ABCD로 나왔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 배경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왜 얘는 T네, 얘는 F네, 요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헷갈리죠. 지문에서 그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보시고 여기에서 굳이 기호화를 해야 되느냐? 저는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호화를 푼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히려 질문을 다루기보단 잘한 친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접근한 친구들은 이미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네. 지금 보면 참을 가능성이 있는 진수를 어떻게 보냐.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서 NT, CT, CF 이렇게 나누고 CT, CF로 나눠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접근을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런 방식 자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사고방식이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친구도 처음에는 문제를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리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접근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을 왜 틀렸는지 피셋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잘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했던 게 NT라는 것이 비교 포인트라는 것을 잡았고 N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문제인 전제가 달라진다라는 취재자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NT가 결정적인 비교 포인트다라는 것을 잘 잡아주셨고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에 대한 접근을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 가장 심플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는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한 해설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나의 사고 과정은 이렇게 복잡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복잡한 사고 과정을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읽었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사고가 오히려 더 꼬여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판단, 이 친구들의 포인트들도 잘 참고를 해주셔서 해당되는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다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에 저의 욕심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준 저의 의도도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심화 강의 때 병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께서 피셋이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사고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어려운 거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합격생과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분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선생님 저는 한두 문제 가지고 떨어져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느 정도 오르다가 오르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조금은 복잡한 문제에서 누가 더 피셋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심플하게 사고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80점 이상 그리고 합격선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역인재인데 이런 것까지 잘해야 되나요?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단은 다 소화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고 실전 가서도 이런 문제들을 아예 제끼지 말고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선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런 과제는 다 읽었습니다. 과제를 읽어야지만 이 강의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풀었구나.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렇게 봤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강의가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독해 챌린지 할 때 우리 50번에서 100번에 해당되는 것 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번에는 꼭 코멘트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메모를 남겨주시면 그런 친구들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이 해설가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뵐 텐데 네, 여러분들과 좀 설레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